단체로 1배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근상을 그 바다에 그 빛나보살 빛나보살이 이름을 뭐라고 친다 그랬어?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보살. 앞으로 야, 보살님 불명이 심심해입니다. 심심해. 심심해 보살이냐? 와, 축하. 오늘 날씨도 춥고 그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듣기보다 뜨문뜨문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첫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주역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불교는 연기로 인연법을 얘기하고 그 인연법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는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화합,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것과 이것의 화합,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자연의 이치에도 보면은 하나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는 이제 하나의 조화와 그 화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주역의 음양론도 주역도 역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화합, 조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그동안까지는 내가 하나의 점을 쳐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점을 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몇 가지의 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구석에다 하는 거 가운데다가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음양이니까 이런 캐가 하나 있겠죠. 이런 캐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래에도 양으로만 있고 위로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캐를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다고 해서 중이라 그럽니다. 중. 그 이거는 이제 하늘을 뜻하는 큰 캐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천건이라 이렇게 합니다. 중천건이다. 이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반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반대적인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건이니까 이거는 곤이잖아요. 그래 이게 똑같아요. 이게 말은 중시곤이에요. 이거는 이는 곤캐라고 해요. 이거는. 근데 양은 뭘 뜻하는 게냐면 강한 걸 뜻하는 건데 이거는 다 강한 걸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싹 다. 음은 부드러운 거, 유약한 거 이런 걸로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조화를 이루지를 못했죠.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음도 있고 양도 있고 이것이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걸 못했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역의 기본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게 결코 좋은 것으로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섞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선에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음은 밑에 있고
땅으로만 위에 있고 이런 게 있죠. 그 이건 하늘이니까 천, 이건 땅이니까 지. 그럼 이 개의 이름은 뭐냐? 비라고 그래요. 천지 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 뭐 다르게 설명할 게 없이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주역에서는 비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이 글자는 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부정사를 뜻하는 글자예요.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조화를 못 이루는 거야 이게. 왜냐면 하늘은 위에 있고 우리는 하늘이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이건 땅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밑에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치대로. 각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크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반대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음이 이렇게 있고.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위에 땅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고 천. 그래 이걸 태라 그럽니다. 요 재미있어요. 요 태락하는 게 여기 뭐냐면 요게 물숫자입니다. 이게 물숫자. 물숫자를 요 속에 할 때는 그냥 점으로 꼭꼭 찍어서 이래 하는 건데 표현하는 건데 여기 태예요. 태는 뭐냐? 크다. 뭐 태평스럽다. 편안하다. 뭐 훌륭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냐면 이게 좋은 거야,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캐마다 이게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면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서서 칠판 앞에 서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게 그것까지 다 못하는데 점이 동전으로 점 치는 것까지는 구체적이라 하기보다 약간 근성으로 가르쳐 얘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처사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박형용. 형용. 박형용 선생하고 우리 심심해 보살하고 한번 계속 가장 오래 많이 듣는 사람인 관계로 점을 한번 좀 쳐가지고 나한테 참고사항으로 내 전화번호 모르죠? 내 전화번호가 010-9076-0518입니다. 이걸 적어놨다가 카톡으로 한번 보내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점을 많이 쳐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부지런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매일같이 점을 칠 수 있으면 공부의 효과가 아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어느 정도 주역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스님이 근성근성 강의를 해도 이런 걸 듣고 자꾸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런 거는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이제 글씨를 쓰는데 실제 내가 전문적으로 붓글씨를 누구한테 배운 바는 없어요. 없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아버지도 글씨를 쓰시고 우리 어머니도 쓰시니까 집에서 그 옛날 노인네들이니까 어디 누구한테 편지 쓰면 우리 노친네는 이렇게 그 마당에 그 시골 가면 이게 옛날 한옥집이 있잖아요. 그 섬돌 위에 그게 부여로 뜩 갖다 놓고 쓱쓱쓱쓱 갈아서 이게 햇빛이 뚝 나는 날 이런 그렇게 따뜻하게 햇빛에 앉아갖고 이렇게 안경 끼고 물 찍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편지 써요. 그 편지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당신이 뭐 필요한 메모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책을 거기다 늘 두고 이렇게 써 이렇게 메모 같은 것도 해놓고 그렇게 늘 하시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보고 이제 어릴 때 성장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늘
붓글씨를 썼죠. 사랑방에 앉아 있으면 심심하면 종이 갖다 놓고 어른들한테 꾸중도 듣고 어쨌든 정성스럽게 쓰지 한자를 써도 이렇게 하냐 뭐 이래 하면 그런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글씨를 써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글씨 쓴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씨가 이게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나이가 한 40대 때 써본 글씨와 50대 때 써본 글씨 또 60대 지금 내가 60대가 돼가 지금 써본 글씨의 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30대나 40대에 쓴 글씨들도 이렇게 어디 댕기 보면 많이 있어요. 있고 저게 어디 거석에 가면은 그 우리 이제 그 인사동에도 가면 내가 인사동에 사람들 그 인사동에 많이 들락거리면서 그 가게 하는 사람들 현판도 많이 써주고 또 이 스님들 이렇게 무슨 거석도 이렇게 주름도 내가 쓰고 뭐 저는 스님들 위해 대웅전 이런 것도 썼다고. 그러니까 40대에 쓴 글씨는 지금 가서 보면 그때는 막 마음에 안 든다 하기보다 아 그때 내가 40대는 참 저런 식으로 썼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 설악산 그 조실하시는 조고영 스님 그 처소에 가면은 내가 쓰는 글씨가 여러 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보면 아 이거 떼내고 새로 하는 글을 쓰마.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러니까 막 그게 뭔 소리고 그때 쓴 거는 그때 쓴 거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석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 이 글씨도 그런 것이 있듯이 주역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걸 해석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이 거석이 돼요. 그래 하는 건데 그래서 점을 많이 쳐보는 사람이 거석을 합니다. 얘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이제 유교의 경전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주역이요. 근데 유교는 공자가 죽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갈래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그 우리가 선종하면은 선종은 이 5조 홍인에서부터 6조 해능이 나오고 그러면 신수라는 스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수는 점호, 해능은 도노. 그래서 북점, 남돈 이렇게 해서 두 파가 갈라졌는데 결국은 북점인 신수의 북점은 소멸돼서 없어지고 지금 현재 남돈인 6조 해능의 선맥만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의 유학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공자가 죽고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성파가 생기고 내성파 그리고 이런 파가 하나 생겼어요. 숭례파. 그런데 이 숭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 옆에 가면 수덕사라고 하는 그 절 가면 덕숭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 받들 숭자입니다. 숭 이렇게 높이 받든다는 숭자인데 이게 한문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 좀 한문을 쓰게 돼 자꾸. 그런데 숭례파라고 하는 뭐예요? 유교가 뭐냐면 인간의 예절 아주 이 종교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절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 그런 파가 유교에 한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하면서 스르르 소멸했어. 전해오지 않고 그러면 뭐가 그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왔냐면 내성파. 자기 안으로 성찰하는 거. 자기를. 그 주역이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할 때 스님이 왜 자꾸 점치는 걸 얘기를 하나? 뭔 점쟁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게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이 주역의 점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면 특히 이 유교의 경전인 이 주역을 스님이 얘기한다 할 때는 뭐입니까? 점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이게요. 자기를. 결론적으로는 그 자기를 더 많이 깊이
넓고 깊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주역을 통해서 되면은 아주 훌륭한 주역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역이 이제 하는데 가령 이런 쾌 같은 거 이런 걸 해석하면서 자기 내면을 자꾸 뒤다보는 거죠. 그 매일같이 점을 친다는 것은 뭐냐? 그 점 쾌를 통해서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내용을 좀 가지고 점을 자꾸 쳐보면 좋아요. 그래 하면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자꾸 실력이 늘고 그것을 주역을 해석하는 폭도 더 정확하고 명확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건 얘기는 그만큼 하고 이제 조화라 그랬어요. 화합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걸 불교에서 이제 사상으로 나타낼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중이라고 합니다. 중. 그래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중도. 이 중이라는 글자가 참 아주 우리가 이 쓰기는 간단하게 획수도 몇 개 안 되고 간단한 글자 같지만 이걸 해석하면 참 재밌는 글자예요. 유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중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제 아까 내성파라 그랬죠. 공자 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논어라든가 이런 데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자. 이 정자는 효자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냐? 노자에서는 공자가 노골적으로 아둔한 놈이다. 저놈은 정자는 좀 아주 아둔하다. 이런 질책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공자하고는 나이가 46살 정도, 거의 50살에 가까운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70 이렇게 됐을 때 정자는 20대 안 되는 거죠. 그런 젊은 청년에 불과한. 그런데 자기 사형에 해당되는 공자의 진짜 큰 제자들, 자공이니 자한이 일산난 그런 큰 제자들은 그때 이미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된 제자들이 꽉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공자의 법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또 불교 영향이에요. 사실은 불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교는 달마, 그러면 그 밑에 해가 밑에 성찬 밑에 도신 밑에 홍인 밑에 해능, 이렇게 법통을 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나올 때 뭐냐면 저게 해양 밑에 마조 밑에 백장 밑에 또 저 황벽 밑에 또 임재. 굉장하죠. 실력이 쫙 여보잖아요. 이 법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중국에. 이런 것과 같이 송나라 때 오면은 송유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불교의 그런 법통을 중요하는 것처럼 이 유학에도 법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법통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공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자가 있으면 이 공자 밑에 이 법통을 누가 이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했냐? 이 정자라는 사람이. 공자 밑에 나이도 잘 어리고 또 공자로부터 계속 이는 멍청한 놈이다. 이 지적을 받았던 정자가 법통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정자는 어떻게 해서 이제 법통을 이었느냐? 이 사람은 노력파예요. 이 아버지도 이 원래 정자는 이제 이름이 정삼, 원래 이름은 이제 정자는 이제 이거 뭐 정선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공자도 자자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맹자 이런 거 모양으로. 이거 선이 정신 거예요. 그 이제 이름은 삼이에요. 정삼인데 그 이 사람 아버지도 공자의 제자예요. 그 아버지도 제자고 아들도 제자인데 그 자주 논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효자인데 아버지가 한번 아들을 때렸어. 이 정자를 때리니까 화가 나고 몽디로 때리는데도 계속 맞고 있는 거야. 그걸 아버지도 공자의 제자고 그 아들 맞는 아들도 제자고 공자의 두 사람이 다 공자의 제자니까 그 소문이 대부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고 때렸다 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 하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논어에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우지름을 내렸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정자한테는 아주 뭐라고 합니다. 어리석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때릴 때 그 맞고 있는 거 그게 효가 아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두드려 맞다가 죽어버린다든지 어디 다친다든지 그러면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고 너를 때렸지만 나중에 가서 그 아들을 때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도망을 가야 되지. 그 왜 계속 맞고 있느냐 말이지. 미련하게. 그래 그거는 효가 아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자는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면 그 불효다 이래버린다. 그래 그 뒤에서 하면 해석하기를 그런 뜻이다. 왜 불효가 하냐.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는데 가만히 맞고 있는. 그 아버지가 참 고약했던 사람이야. 그 이렇게 보면 아들을 잘 때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어. 두드려 맞고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때리고 나니까 후회가 되니까 좀 구석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교육하는 법이 잘 때리잖아요. 뭐 부모들이. 요즘은 그 때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공자는 절대 그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절대 못하게 하죠. 그 정자가 아버지가 들리는 쪽에 앉아가지고 그 가야금을 타는 거예요. 그 가야금을 타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때렸지만 내가 지금 몸이 뭐다 다쳤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무사하다. 이걸 아버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그 논어에서는 민자근이라는 사람이 아주 효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알려지기를 그 맹자의 제자 가운데서는 효로서는 누가 최고냐? 정자가 최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내려와갖고 자사의 이제 이 제자가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게 해가지고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맹자. 아이고 이거 뭐기 잘 안 나와. 맹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학파를 아까 말했던 내성파라고 해요. 내성파. 자기 아내를 성찰하는 그런 학파를 이루고 그래서 공자는 논어, 정자는 중용, 그 자사는 대학, 맹자는 맹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에서 말하는 사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 법통이 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유학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논어, 중용, 대학,
맹자 이 네 권의 책을 제일 중요하게 그래 사서삼경 그렇게 해서 할 때 그 중에 사서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네 가지의 경전이 이렇게 해서 성립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자와 이제 이렇게 맹자까지 이루어지는 이 법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법통이 설립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뭐이고 학문의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삼강오륜이라 이겁니다. 삼강오륜. 그 삼강이라는 건 세 개다 이거예요. 강이 세 개다는 거야. 강. 요렇게 내가 하는 거 요거는 나는 석강이 되고 자꾸 이러는데 요 실사를 요렇게 씁니다. 실사. 요렇게 쓰는 걸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동그라미 치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편하게 그래 하는 거예요. 삼강. 이 강자는 한문으로 이게 뭐 한글로 이렇게 메모를 내는 한문을 쓰더라도 한글로 메모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별이강이라고 그럽니다. 별이강. 이 강이라는 게 이제 그래 이 삼강인데 이 삼강이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 시계를 하나 어디 좀 갖다 놔요. 이제 거기다 놓으면 되겠네. 벌써 반이나 됐네. 삼강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제일 첫째 이제 다 메모를 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그거 할게요. 필로 하는 이 칠판이 좋은 건데 이게 편리한 것 같으면 이게 별로야. 내가 보기에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군의신강이라 제일 처음에 군의신강. 그 군의신강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은 신하에게 강이 있다 이거예요. 강하고 부의 자강이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하다. 그리고 또 부의 부강이라 지아비는 아내에게 강한다는 거예요. 그 이 강이라는 게 그러면 대체 뭐냐? 강이라는 것이 그 이제 별이 강이다 뭐 이런 게 거물강 뭐 이런 한문으로는 여러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제일 많이 쓸 때 기강이라는 말 있죠. 기강. 역시 이제 기강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리고 요렇게 기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러잖아요. 사회의 기강이. 지금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사회를 두고 볼 때 기강이 무너진 사회인 겁니다. 공자 같은 사람이 보면 참 기가 막힌 사회야. 우리 사회가. 그 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뭐 우리가 지금은 뭐 한나라당이 참 새누리당이 있고 또 민주당이 있고 뭐 무슨 당이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 할 때 그런 당을 하면은 거기에다 뭘 만듭니까 당이 정강 정책을 만들잖아요. 정책. 그 정이라고 할 때 정강 정책을 할 때 이 정이거든. 이 정치라고 하는 정. 정치를 하는데 자기들이 뭔가 강령이 있는 거예요. 강령. 그걸 정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당의 정강. 정강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 정강이 뭐냐? 뭐 우리는 뭐 이게 무슨 중도 우파를 지향하고 무슨 자본주의를 추종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통진당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무슨 우리는 무슨 노동자를 다의 권익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어쩌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 그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그런 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이.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임금은, 이게 일방적으로, 임금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신하는 무조건 법적만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임금은 임금대로 지켜야 할 강이 있고, 신하는 신하대로 지켜야 할 강이 있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부자, 부의, 자강이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있고, 또 아들은 아들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야, 이게.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부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가 있다. 근데 이걸 뒤에 와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유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 주역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삼강이라는 건 원래 노자의, 공자의 사상도 아니라는 거야. 아닌데, 이 정자라는 사람이 상당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자한테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이가 어리니까. 이미 자기가 20대 이렇게 돼서 공자 제자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년 있다 보면 공자 돌아가실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막 머리가 뛰어나게 천재인이고 막 노력해서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자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데서는 훌륭한 점이 있지만, 실제 공자의 사상을 제대로 개성했느냐 이렇게 하는 데서는 후대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래 얘기하면 유교 공부하는 전통 구석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고 화를 낼 확률이 있는데, 우리 만약에 내가 우리 속가 우리 고향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사랑방에 노인 영감쟁이들 앉아 있는 데 가고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그 노인네들이 나밖에 말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들 아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해서 한다고. 그런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후대에 와가지고 유교 사상을 많이 왜곡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가운데 이 거석을 조화를 얘기하려고 하면서 얘기한 거야. 아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거 모양으로 임금은 임금대로의 도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대로의 도리가 있다. 그걸 강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충이죠? 여기에 마음 신자를 딱 붙이면 뭐입니까? 충. 이게 충이라는 글자예요. 충. 그러면 이 글자의 조합으로 봐서는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용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충일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어느 날도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중심, 유교의 가장 큰 철학이 뭐입니까? 이 스님이 돼가지고 유교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수기치임 이거거든요. 수기치임, 그리고 충효예요. 충효. 이게 유교 철학이에요. 이게 유교가,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게 뒤에 와갖고 성리학이 어쩌고 뭐라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유교는 이거야 다. 전체가. 이거. 그 내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내가 할 때 내가 늘상 너무 자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갈천이라고 하는 선생이 우리 선대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분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는 내가 기가 따갑도록 우리 집에 어른들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양반 항상 그게 뭐라고 하노 철학이, 그 양반이 철학이 이제 이거예요. 수기치인이야. 수기치인인데 그 양반은 그게
뭐라고 수기치인을 뭐라고 표현해 뭐 하여튼 내가 좀 이따 생각나는 것을 할게요. 그런데 이게 유교 가르침의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이게 답니다. 단데 여기에 효는 와 충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에 유학이 유행할 때 이게 다 아니에요. 그 삼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효와 충이 임금은 아니 군이 신강이라고 할 때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걸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강이다 이렇게 뿌리면 해석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걸 강요하기 시작해버린 거야. 충이 뭐냐? 임금에게 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해석이 나와버렸다. 그 이청자나 이런 사람들 그게 왜곡됐다는 거야. 유교 철학이. 그러면서 어떻게 된? 그럼 왜 이런 그석이 철학이 나오게 됐느냐? 그게 뭐냐 하면 유교를 절대적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아야 되는 그 당시 유학자들로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효도 왜곡되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도리가 있는 걸로 강조하지 않고 또 남편은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있는 걸로 강조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강조해버리냐면 아들은 아버지는 관계없이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에게 효도한 그것만 강조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부부로도 남편은 남편으로 도리를 안 하고 뭐예요? 아내한테만 무슨 삼종지덕이니 무슨 일보종사니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이제 이게 유교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우리나라의 유학에서도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의 유학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여자가 한 번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없는데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평생 그냥 혼자 늙어 죽어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야. 원래 이 거석이. 그런데 그런 걸 강조하게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삼종지덕이니 삼종지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태어나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또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을 따른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얘기가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호적, 지금은 호적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지금 호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노무현 때 그걸 없애버렸는데 나는 내가 노무현을 칭찬한 것 같지만 내가 노무현 참 욕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대통령이다. 유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가쓰고 지금도 시골 사람들이 와갖고 반대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겠는데도 딱 제값 바꾼 거 가운데 하나가 호주제를 바꿨습니다. 호주제. 이 호주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여자들도 그걸 몰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한 사람이 80 먹었어.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0 먹은 남편과 85살 먹는 아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호적이 자기 친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삼종지덕이라고 하는 유학적 바탕으로 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는 절대 호주가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80 먹은 노인데도 자기 단독에 자기 혼자 이렇게 호적 등본을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친정으로 이게 또 날아가면 친정에 80이나 먹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겠어요.
친정 오빠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친정 조카 밑에 그 손자가 이제 가령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3살 먹는 애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호주야. 걔 호적 밑으로 가 80 먹은 할머니가 그가 또 가서 호적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폐가 말도 못하는 이런 데 있거든. 그리고 옆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야. 요즘은 옛날하고는 다른데 미혼모다 내가. 미혼모. 요즘은 그게 뭐 어떤 방송국에 아나운서를 하던 뭐 어느 뭐 양치성을 가졌거나 하는 그 여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자 빌려가지고 해서 임신해하고 애기 낳아서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 이거야. 난 그래도 엄마는 하고 싶다. 그 애기 낳아서 기르잖아요 혼자. 그럼 그 호적을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여인이 자기가 원치 않는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기를 어디다 호적에 올려요? 자기한테 못 올리는 거야. 자기가 난 아기지만은. 그러면 친정 오빠한테 올리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친정 오빠는 뭐예요? 자기 조카를 자기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그래 그게 이제 사생아라는 게 그게 호적을 못 올리는 애다 이 소리예요. 호적 올릴 데가 없는 애. 이게 사생아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그거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걸 없애가지고 뭐 설명하려면 참 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으로 여자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앞으로 자기가 놓은 애들을 호적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성도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자기 성을 내가 김씨다. 내가 여자인데 난 김씨다. 그럼 내 아들이니까 넌 내 성을 이어받아. 그 김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씨로 할 수 있고. 내가 박씨하고 결혼해하고 살다가 이혼해서 왔는데 애기의 부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박씨성을 지워버리고 애기를 내 김씨성으로 성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강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고 시간이 뭐 그래서 하는데 이쪽에 있는 거 이게 지천태를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긴 거예요.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륜은 그러면 뭐냐?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5가지의 윤이다 이 소리예요. 5가지 윤. 그 5가지 윤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부자유친이야. 제일 처음. 그 부자유친이라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친한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친전. 그 친이에요. 그리고 군신유의라. 임금과 신하 사이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 이게 참 이게 유학이라는 것도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제대로 전통 유학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고 부부 유별이라. 별. 이게 뭐냐면 이 별 이게 달을 뼈자입니다. 이게 별. 그리고 장유유서라. 서가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그리고 부무유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 이게 이제 그래. 이게 이제 친에서부터. 그런데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이라는 건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더할 수 없이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우리 보면 잘못돼가지고 아버지 막 엄숙하게만 해가지고 막 아버지 자식이 뭘 말하면
무슨 말대꾸고 어른님한테 이게 아니야. 여기에 가지고 이러면 그게 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서로 요즘 말하면 네트워크도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서로 아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이가 친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무슨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걸 굉장히 중요한 생각하는 거야. 친. 그래서 아주 대화가 잘 되고 서로 그래가지고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뭔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래 서로 알게 되는 이게 잘 안 되면 친이 잘 안 되면요 부자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사이에는 부자 유친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은 안 친하고 그냥 부자 사이에만 이 친이 있고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인과 신도 사이에도 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이. 그 서로가 무슨 장벽이 있어가지고 끌어온 게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하고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서로가.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 만송 스님이나 진묘 스님이나 다 나한테 그 친이 있는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군신유이라 이게 어자는 이게 오를 어자잖아요. 옳은 거. 이 보세요. 이게 내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내가 대통령인데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 해갖고 좀 우리가 한번 선거하면 질상 싶으니까 그 뭐 어떻게 하고 조작질을 해가지고 선거에 이기도록 뭐를 한번 해봐라. 그럼 옳지 않은 걸 시킨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 상명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하더라도 옳지 않은 거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이게요. 그 아주 유명한 것으로 미국에서 닉슨이 그 워터게이트에 걸려가지고 할 때 닉슨만 그 법에 걸려서 감옥 가는 게 아니고 닉슨 밑에 그 시킨 대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검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시키니까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좀 봐달라 이랬거든. 옳지 않은 걸 시킨 대로 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그 검사의 법 해석이야. 그 지금 그런 걸 하거든.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옳은 것만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임금하고 사이에서만 그렇겠어요? 우리 사이에 좀 모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가 가장 강조된다는 뜻이지. 부부유별입니다. 부부유별이 별이 다르다 하는 거야. 남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여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는 거야. 그래 남자의 다른 특성,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자의 다른 특성을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이해해줄 때 그 가정이 화목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똑같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별을 다르게 하고 그래 하늘 같은 남편을 이렇게 하고 뭐 억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런 뭐 사물을 이해한다든가 무슨 이런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것이 남자와 여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래 그런 걸 이해하고 그래서 남자는 뭐냐 이 좀 이 보살님들인데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 포유동물의 쑥놈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안 지킵니다.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 개 같은 걸 키워봐도 그렇고 이거는 집에서 쑥놈 키우잖아요. 집 지키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로 가버려 자꾸. 나중에 막 며칠 돌아다니다 밥 먹을 때만 배고프면 거기서 가면 찾아오고 잘 안 해. 근데 암놈은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야. 자기 그 영역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누구냐? 여자가 잘하는 거야. 이 시간이 자꾸 돼서 내가 얘기를 다 못하는 데서 건성건성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풍수학적으로 이렇게 내가 전문적인 설명할 때도 그것을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짓는데 이 틀을 잡아 지을 때 제일 좋은데 안채잖아요. 안채 여기 제일 좋은데 여기 누가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안주인이라는 게 여자가 이제 딱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옛날 전통 육아 집에 가보면 예, 제일 잘 짓고 좋은 집을 가운데 안채가 제일 좋잖아요. 크고 웅장하고 제일 좋은 거야 그게. 그 여자가 그거 딱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남자는 사랑처럼 한 거는 저 밖에 빙 나와가지고 이 우리 시골 우리 집도 보면 이게 몸체 같으면 이 사랑채가 있거든요. 우리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쓴 데는 여기 있어. 사랑채가 여기. 이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야. 그 밥 먹을 때 되면 내가 여기서 담장 너머로 이렇게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오는 거야.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면 이렇게 오시거든. 그러니까 그 나는 어릴 때 나는 여사롭까 했는데 커서 내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 이 집을 놔두고 따로 여기 밖에 나가서 외부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거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 옆에 곁다리로 옆에. 근데 우리 집 구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다른 데도 가서 보면 사랑 철학 하는 건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안채를 또 차지하고요. 이게 그 포유동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집을 지키는 건 역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무엇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 그 여자가 해야 그게 되지. 근데 불행하게도 여자가 그걸 잘 할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살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갖고 있는 재산 탕진해 뿌리고 막 남자도 탕진하고 여자도 탕진하고 그럼 망하는 거죠 집이. 그런데 뭐 그것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관리하는 것은 여자들이 그런 거지. 그래 이 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장유유사 어른과 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어른은 교육은 말도 뭐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그 차례와 순서가 있다. 우리 말에 보면 냉수도 순서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 그걸로 가지고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부모유신이라 그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는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뭐 부자 유친이니까 부자 사이에는 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 별, 서, 신 이게 네 가지가 오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차지하는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쾌는 테라 이게 그래 하늘인 위에 있어야 하늘이 밑에 있고 밑에 있어야 할 땅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그 이 아까 이 말하면 제일 중요한 가장이 안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채에 있는 거랑 같은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승해서 뻗쳐 올라가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 양의 기운을 음이 누르고 있고 앞으로 점차 침체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음의 기운을 양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을 이루는 거야. 중을 이루고 화를 이루는 거죠. 화. 그게 조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캐가 이런 그 주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이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타락하고 그걸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일비자로 써가지고 피라고 피케라고 하고 이걸 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주역을 해석할 때 그 태는 막힌다. 태가 아니라 이 비는 이거는 뭐 무슨 이걸 하면은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힌다, 어렵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요? 잘 형통, 잘 뽑히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뭐 어째 질서 없이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공자 같은 사람도 그렇거니와 주역 같은 데도 그렇고 하나의 윤리라든가 도덕이 그 사회에 하나의 모럴로서 잘 질서를 지탱시켜주는 힘을 작용하면 되는데, 그런 걸 작용을 못하면 아주 그 사회가 그 어떤 현상이냐면 어려워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면 이 서양식인데, 동양에도 이 법가라고 해도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을 최초에 통일하는 것은 공자의 사상이나 이런 걸로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 이제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게 있는 거야. 분명히요. 그게 이게 좀 내가 스님이니까 이게 적절한 뭐 이게 좀 별로 그성한 게 아니면 스님들이 뭐 어떻게 신문이나 얼마 전에도 뭐 난 텔레비에 못 봤는데 텔레비에 뭐 어떤 스님들이 뭐 저 어떻게 어떤 절에서 뭐 한잔 하다가 그 텔레비에 나왔던 보셨어요? 거기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게 아무 법에 저촉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사는 집에서 자기들이 그냥 뭐 그런 모여 가지고 뭐 무슨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소주도 한 잔 마시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는 거 정도는 법에 저촉되지 않죠. 그런데 스님이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까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 도리를 다 하지 않는다고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이제 도적으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법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법치 국가다. 그래 법치 국가니까 법으로 인간을 다스리는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일찍이 인류 사회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법 앞에 인간이 평등해져 본 일이 없습니다. 평등해지질 않게 돼 있어. 그런데다가 자본주의 국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돈이 있는 놈이 유리한 거야. 변호사를 많이 사고 그래갖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재판을 하면 판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검사를 움직일 수도 있어서 자기에게 더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존경하는